상상해보세요. 평범한 말레이시아 시민들이 더 나은 학교와 병원을 꿈꾸며 납세한 돈이 누군가의 생일 파티에서 샴페인 분수로 뿜어져 나오는 광경을요. 수백억 원짜리 요트 위에서 세계 최고의 셀럽들이 춤추고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그 돈으로 만들어지는 동안 정작 그 돈의 주인인 국민들은 여전히 낡은 인프라에서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믿기 어렵겠지만 이건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21세기 최대의 금융 사기극이죠. 오늘은 어떻게 한 남자가 국가 예산을 개인 놀이터로 만들었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듣게 될 내용은 실화입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불과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이에요. 한 남자가 어떻게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허점을 파고들어 470억 갚는 돈을 빼돌렸는지, 그 과정에서 어떻게 골드만삭스 같은 거대 은행들을 공범으로 만들었는지 살펴보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동그란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사업가입니다. 그의 이름은 로타이쪼. 하지만 모두가 그를 조로라고 불렀어요. 1981년 말레이시아 페낭섬의 부유한 중국계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레리 로는 의류 사업과 부동산으로 상당한 재산을 모았던 사업가였죠. 물론 그들은 현지에서는 부자축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면 중산층 상위 정도였을 뿐이에요. 어린 조로에게는 이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세계를 꿈꿨고 더 화려한 삶을 원했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아주 독특했습니다. 바로 가짜 부자 되기였죠. 17살의 조로가 한 일을 보면 그의 야망이 얼마나 대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억만장자의 요트 한 척을 빌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가족 사진들을 몽땅 빼내고 자기 부모님 사진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친구들을 초대해서는 이 모든 게 자기 집이라고 자랑했죠. 별장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용했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어요. 저 애는 완전히 허풍쟁이야 라고 말했죠. 하지만 조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중요한 진실을 깨달았거든요. 사람들은 진실보다 인상을 믿는다는 사실을요. 영국으로 건너간 조로는 해로우 스쿨에 입학했습니다. 이곳은 처칠 총리를 비롯한 수많은 엘리트를 배출한 명문 기숙학교였죠. 여기서 조로는 진짜 부자들을 만났습니다. 중동 왕족의 아들들이었어요. 이들은 롤스로이스를 타고 학교에 왔고 주말이면 전용기를 타고 파리로 쇼핑을 갔습니다. 조로는 그들의 세계에 매료되었어요. 하지만 겉으로 돈을 자랑하는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뒤에서 일을 처리하는 조력자 역할을 자처했죠. 파티를 기획하고 나이트클럽을 예약하고 때로는 왕자들의 이름으로 대사관 서한을 위조하기까지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방법이 통했어요. 런던의 고급 클럽 문이 그에게 활짝 열렸고 왕족들은 그를 신뢰할 수 있는 친구로 여겼습니다. 2001년 조로는 미국으로 건너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에 입학했습니다. 워런 버핏과 일론 머스크가 공부했던 그 학교였죠. 공식적으로는 금융학을 전공했지만 조로의 진짜 공부는 교실 밖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는 렉서스 컨버터블을 렌트해서 캠퍼스를 누볐어요. 물론 동급생들에게는 자기 차라고 말했죠. 어느새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로는 말레이시아 왕족이래. 당연히 그는 이 소문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애매하게 웃으면서 넘어갔죠. 이런 식으로 그는 석유 재벌 자제들과 중동 왕족 후계자들의 네트워크 한복판에 자리 잡았습니다. 조로의 파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20살 생일에 그는 나이트클럽 전체를 빌리는데 무려 42,000러를 썼어요. 당시 학생 신분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금액이었죠. 손님들이 클럽에 들어서면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 위에는 비키니를 입은 모델들이 누워 있었고 그녀들의 몸 위에는 초밥이 놓여 있었어요. 이른바 보디 스시였죠. 샴페인은 강물처럼 흘렀고 DJ는 밤샘 음악을 틀었습니다. 조로 자신은 VIP룸 구석에 앉아 조용히 모든 걸 지켜봤어요. 그는 주목받기보다는 기억되는 걸 선호했습니다. 카지노에서도 조로의 행태는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바카라 테이블에서 단 한 번에 21만 달러를 잃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얼굴이 창백해졌겠죠. 하지만 조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동전 몇 푼 잃은 것처럼 태연하게 자리를 떠났어요.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친구 도대체 얼마나 부자야? 정확히 조로가 원했던 반응이었죠. 진짜 부자는 돈을 잃어도 동요하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심어준 겁니다. 이 시기에 조로는 인생을 바꿀 만남을 가졌습니다. 골프장에서 우연히 만난 에미리트 외교관 유세프 알라바가 그를 칼둔 칼리파 알무바라크에게 소개했어요. 칼둔은 누구였을까요? 아부다비의 새로운 국부펀드를 총괄하는 실세였습니다. 이 만남에서 조로는 국부펀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웠어요. 석유 수익을 전략적으로 투자해서 국가의 영향력을 키우는 시스템이었죠. 칼둔이 관리하던 펀드는 오늘날 31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고 52개국에서 사업을 운영합니다. 조로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말레이시아에도 이런 펀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타이밍은 완벽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부총리 나집 라작이 차기 총리 자리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나집은 정치 자금이 필요했고 그의 부인 로스마 만소르는 더 화려한 생활을 갈망했습니다. 로스마는 명품 가방과 보석에 대한 집착으로 유명했어요. 현지 언론은 그녀를 말레이시아의 이멜다 마르스라고 불렀죠. 나집 부부에게는 돈이 절실했지만 투명하게 조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조로가 등장했어요. 조로는 나집의 아들 리자 아지즈를 통해 그들의 내부 서클에 접근했습니다. 리자는 영화광이었고 할리우드 진출을 꿈꿨어요. 조로는 그의 취향을 정확히 파악했죠. 리자와 친해진 조로는 어느 날 나집에게 야심찬 제안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세계적인 국부펀드를 만들어서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고 경제를 현대화하고 각하를 비전 있는 리더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나집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건 정치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2009년 탕구투자청이라는 이름으로 펀드가 설립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원 말레이시아 개발 버하드, 줄여서 1MDB로 이름이 바뀌었죠. 공식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외국 투자를 유치해서 인프라를 건설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말레이시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였어요. 나집 총리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DB는 우리 국민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더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더 발전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죠. 하지만 무대 뒤에서 조로는 전혀 다른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조로의 첫 번째 큰 사기는 페트로사우디 인터내셔널과의 합작 투자로 위장되었습니다. 페트로사우디는 사우디 왕실과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석유 회사였어요. 실제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불과했지만 왕실이라는 단어가 주는 후광이 있었죠. 조로는 이 점을 완벽하게 활용했습니다. 2009년 9월 1MDB는 페트로사우디와의 합작 벤처에 10억 달러를 송금했어요.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를 전략적 투자라고 발표했고 언론은 나집 총리의 국제적 안목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10억 달러 중 7억 달러는 단 며칠 만에 증발했어요. 정확히는 골드스타 리미티드라는 유령 회사로 이동했죠. 골드스타는 세이셀 제도에 등록된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실제 사무실도 직원도 없었어요. 그냥 은행 계좌만 있는 가짜 회사였죠.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골드스타가 페트로사우디의 자회사인 것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도이체방크와 쿠츠 런던의 은행가들은 서류만 보고 송금을 승인했어요. 사우디 왕실과 말레이시아 정부가 뒷받침한다니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실제로 골드스타 계좌의 진짜 주인은 조로였습니다. 몇 번의 서명과 마우스 클릭만으로 그는 7억 달러를 훔쳤어요. 나머지 3억 달러는 합작 투자에 남겨뒀습니다. 겉보기에라도 정상적인 투자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나집 총리는 여전히 이 거래를 자랑스럽게 홍보해 아무도 돈의 대부분이 이미 사라졌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죠.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완벽하게 계획된 금융 마술이었어요. 페트로사우디 사기는 조로에게 중요한 교훈을 줬습니다. 첫째, 유명한 이름을 이용하면
사람들은 질문을 덜 한다는 점이었죠. 둘째, 복잡한 금융 구조를 만들면 누구도 진실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걸 알았습니다. 셋째, 은행들은 수수료만 충분하면 실사를 소홀히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조로는 더 큰 사기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드스타 외에도 조로는 여러 유령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테너 파이낸스, 아바르 BVI, 블랙스톤, 아시아 리얼 에스테이트 파트너스 같은 이름들이었어요. 이 회사들은 모두 조세 피난처에 등록되어 있었죠. 케이맨 제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세이셜 같은 곳들이었습니다. 이런 곳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회사 소유주 정보를 철저히 비밀로 지켜준다는 점이에요. 돈이 이 회사들 사이를 빙빙 돌면서 출처가 흐려졌습니다. 스위스에서 싱가포르로, 싱가포르에서 케이맨으로, 케이맨에서 다시 홍콩으로 이동했죠. 이런 복잡한 거래를 실행하려면 은행들의 협조가 필수였습니다. 국제 송금은 은행을 거쳐야만 가능하니까요. 조로는 스위스의 프라이빗 뱅크인 BSI와 팔콘 은행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두 은행 모두 부자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비밀을 지켜주는 걸로 유명했어요. 조로는 이들에게 막대한 수수료를 제공했고 은행들은 기꺼이 돈을 옮겨줬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어요. BSI의 컴플라이언스 담당자가 한 거래를 검토하다가 이렇게 말했죠. 이건 최소한으로 표현해도 수상해 보입니다. 하지만 위의 결정권자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돈이 들어오는데 왜 문제 삼겠어요? 슈리히의 팔콘 은행에서는 더 노골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CEO가 한 거래의 서류를 보고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 문서들 농담이지 초등학생이 만든 것 같은데. 하지만 불과 몇 시간 후 같은 CEO가 그 거래를 승인했습니다. 수십만 달러의 수수료가 걸린 거래였거든요. 은행 입장에서는 간단한 계산이었죠. 위험보다 이익이 크다면 승인하는 겁니다. 골드만삭스의 역할은 특히 논란이 됐습니다. 2012년과 2013년 골드만삭스는 하나 MDB를 위해 채권 발행을 주선했어요. 총 67달러 규모였죠. 이 과정에서 골드만삭스는 무려 6억 달러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업계 평균의 무려 95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어요. 내부 이메일을 보면 임원들끼리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거래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래? 하지만 수수료가 어마어마해. 일단 진행하자. 골드만삭스의 한 파트너는 이 수수료를 크리스마스 잭팟이라고 불렀죠. 이렇게 훔친 돈으로 조로는 환상적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부동산부터 시작해볼까요? 베벌리힐스의 유리벽으로 된 현대식 맨션을 3,950만 달에 샀어요. 로스앤젤레스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의 집이었죠. 뉴욕에서는 타임워너 센터 펜트하우스를 3,180만 달러에 구입했습니다. 제이지와 비욘세가 바로 아래층에 살고 있었어요. 런던에서는 버킹엄 궁전에서 걸어서 몇 분 거리의 맨션을 샀죠. 세 개의 부동산 가격을 합치면 1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조로의 소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술품 수집에도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어요. 바스키아의 그림을 5,200만 달러에 샀고 모네의 수련 연작을 3,577만 달에 구입했습니다. 피카소, 워홀, 리텐슈타인의 작품들도 줄줄이 사들였죠. 이 그림들은 그의 맨션 벽을 장식했습니다. 친구들이 방문하면 조로는 무심한 듯 말했어요. 아, 그거 그냥 지난주에 샀어. 마치 편의점에서 과자 사듯이 5천만 달러짜리 그림을 샀다는 투로요. 요트도 빼놓을 수 없죠. 조로는 토피아라는 이름의 슈퍼요트를 2억 5천만 달러에 샀습니다. 이 요트는 길이가 91m였고 22명의 손님을 수용할 수 있었어요. 내부에는 헬리패드, 수영장, 영화관, 심지어 잠수함 도킹 스테이션까지 있었습니다. 조로는 이 요트를 타고 지중해를 누비며 파티를 열었죠. 여름마다 칸느, 모나코, 생트로페를 오가며 세계 최고의 셀럽들을 초대했습니다. 조로의 파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그의 생일 파티를 볼까요? 빨간 봉투에 금색 글씨로 초대장이 왔어요. 일상적인 생일이라고 써 있었죠. 물론 아이러니였습니다. 손님들은 해질녘 지정된 장소에 도착해서 비밀 유지 서약서에 서명했어요. 휴대폰은 모두 수거되었고 미니버스에 태워져 어딘가로 이동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라스베이거스 외곽의 비공개 장소였죠. 거기서 펼쳐진 광경은 현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서커스 텐트 아래 거대한 관람차가 설치되어 있었고 란제리를 입은 고개사들이 공중에서 묘기를 부렸어요. 불꽃이 터지고 레이저가 빛나는 가운데 흰색 소파 위로 할리우드 스타들이 떠다니듯 움직였습니다. 카녀 웨스트, 킴 카다시안, 페리스 힐튼에 브래들리 쿠퍼, 로버트 드니로까지 초대되었어요. 로버트 리치라는 다큐멘터리 감독도 있었는데 그는 수십 년간 부자들의 과잉을 기록해온 사람이었죠. 그런 그조차도 놀라워했습니다. 이 정도는 처음 봐. 한쪽 구석에서 조로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마틴 스콜세지와 샴페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들은 곧 함께 일하게 되거든요. 조로가 설립한 레드 그레나이트 피처스를 통해서요. 이 제작사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에 자금을 대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영화는 사기와 탐욕에 관한 이야기였죠. 역사상 가장 큰 금융사기로 자금을 조달한 영화가 금융사기에 관한 내용이었다니요. 스콜세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할리우드 스튜디오가 절대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창작 자유를 누렸습니다. 예산 제한이 거의 없었거든요. 한 장면을 위해 진짜 람보르기니를 박살냈고 수백 명의 엑스트라를 동원했으며 원하는 만큼 재촬영을 했어요. 디카프리오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틴 감독님이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스튜디오의 간섭 없이 자기가 원하는 영화를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그 자유의 대가가 훔친 돈이라는 건 아무도 몰랐죠. 나집 총리와 그의 가족도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나집의 아내 로스마 만소르는 보석 수집광이었어요. 조로는 그녀에게 2,730만 달러짜리 핑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이 목걸이는 너무 크고 화려해서 공개석상에는 차고 나갈 수 없을 정도였죠. 로스마는 또한 수백 개의 에르메스 버킨백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각각 수천만 원씩 하는 가방들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나중에 로스마를 버킨의 여왕이라고 조롱했죠. 나집 자신은 더욱 직접적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조로는 나집의 개인 계좌에 6억 8,100만 달러를 송금했어요. 흥미롭게도 이 거래는 그들 사이의 문자 메시지에서 암호로 표현되었습니다. 681개의 아메리칸 파이라고요. 왜 아메리칸 파이였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나집은 이 돈으로 정치 자금을 충당했어요. 선거 캠페인, 정치인 매수, 언론 통제에 사용한 거죠. 나집의 의붓아들 리자 아지즈도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리자는 할리우드에 진출하고 싶어 했고 조로는 그 꿈을 이뤄줬어요. 레드 그레나이트 픽처스를 세워주고 영화 제작자로 데뷔시킬 수 있게 해줬습니다. 리자는 디카프리오, 제이미 폭스 같은 스타들과 어울리며 자신이 진짜 할리우드 프로듀서가 된 것처럼 행동했죠. 물론 그가 쓰는 돈은 모두 하나 NDB에서 빼돌린 거였지만요. 조로의 여자친구였던 모델 미란다 커도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조로는 그녀에게 810만 달러 상당의 다이아몬드 보석을 선물했어요. 또한 137만 달러짜리 특별 제작 크리스탈 피아노도 보냈습니다. 이 피아노는 투명한 크리스탈로 만들어져 세계에 단 하나뿐이었죠. 미란다 커는 나중에 조사가 시작되자 이 선물들을 모두 반환해야 했습니다. 프랑스 리비에라에서 조로는 슈퍼요트 위에서 카녀 웨스트를 고용해 공연을 시켰습니다. 출연료만 300만이었어요. 케이트 업트는 헬리콥터를 타고 요트에 도착했고 손님들은 동네 클럽이 아니라 지중해 한가운데서 세계 최고의 래퍼가 부르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샴페인은 강물처럼 흘렀고 캐비어는 산처럼 쌓였어요. 한 손님은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날 밤 조로가 쓴 돈이 아마 500만 달러 될 거예요. 단 하룻밤에요. 라스베이거스의 또 다른 파티에서는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거대한 케이크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조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였죠. 브리트니는 몇 곡을 불렀고 조로는 그녀에게 수백만 달러를 지불했어요. 손님들은 환호했고 샴페인 타워는 끝없이 무너지고 다시 쌓였습니다. 이 모든 게 말레이시아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거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제이미 폭스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힌 일화는 특히 충격적입니다. 조로는 새해 전야를 2번 맞이하기 위해 보잉 747을 전세냈어요. 제이미 폭스, 디카프리오, 조나 힐 등을 태우고 먼저 시드니로 날아가 새해 카운트다운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차를 이용해서 지구 반대편 라스베이거스로 날아가 같은 날 또 한 번 새해를 맞이한 거죠. 제이미 폭스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친 짓이었어요. 정말 엉터리였죠. 하지만 그는 누가 비용을 댔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보잉 747 전세기 비용은 대략 50만 달러 정도 되었을 겁니다. 이런 과잉의 예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조로는 파리에서 열린 패션쇼 전체를 빌렸고 도쿄에서는 미슐랭 3스탄 레스토랑을 하룻밤 통째로 예약했어요. 두바이에서는 분수쇼를 자기 이름으로 맞춤 제작했죠. 각각의 이벤트는 이전보다 더 화려하고 더 비싸고 더 터무니없었습니다. 조로는 과시하는 걸 즐겼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중심에 서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주변에 머물면서 모든 걸 조율했죠. 마치 연출가처럼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이 모든 돈이 어디서 왔는지입니다. 말레이시아 국민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투자한 돈이었어요.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우고 도로를 포장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돈이었죠. 하지만 그 돈은 대신 요트로, 맨션으로, 다이아몬드로, 파티로 소비되었습니다. 조로가 하룻밤에 500만 달을 쓰는 동안 말레이시아 어딘가에서는 학생들이 새는 천장 아래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2013년이 되자 상황은 통제불능이 되었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증발했고 1MDB는 거대한 부채 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나집 총리는 1MDB를 성공 사례로 홍보했고 언론은 박수를 보냈죠. 하지만 내부에서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3월 말레이시아 항공 MH377 책편이 실종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239명을 태운 비행기가 인도양 어딘가에서 사라진 거죠. 수색 작전은 혼란스러웠고 정부의 대응은 무능해 보였어요. 나집 총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한 MDB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었죠. 같은 해 3월 1MDB 이사회 회의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회계법인 디로이트의 감사관들이 불편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펀드는 케이맨 제도의 투자 단위에 23달러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사진은 침묵했습니다. 사실 그 돈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조로가 몇 년 전에 이미 빼돌렸고 서류만 조작해서 마치 있는 것처럼 꾸며놓은 거였어요. 이미 2개의 감사법인이 하나 MDB 회계 장부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언스트 앤 영과 KPMG였죠. 두 회사 모두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어요. 하지만 하나 MDB는 그들을 조용히 해고하고 다른 감사법인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새 감사법인에게 압력을 넣어서 서류에 도장을 찍게 만들었죠. 전형적인 회계 사기의 패턴이었습니다.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MDB는 거의 98억 달의 부채를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 현금은 고작 1,900만 달러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수백억 달러가 유령 회사들 사이를 돌다가 사라진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복잡한 금융구조, 조작된 서류, 그리고 눈 감아주는 은행들 덕분이었습니다. 한편 외부 세계는 조금씩 진실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돌파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어요. 스위스 은행가 자비에르 앙드레 주스토였습니다. 그는 한때 페트로사우디의 이사였지만 해고당했죠. 화가 난 주스토는 퇴사하면서 20만 개가 넘는 내부 이메일과 문서를 몰래 가져갔습니다. 이 문서들은 2009년 사기의 모든 세부 사항을 담고 있었어요. 주스토는 이 문서들을 누구에게 줄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저널리스트 클레어 리케슬 브라운을 선택했어요. 클레어는 사라왁 리포트라는 독립 언론을 운영하고 있었죠. 말레이시아의 부패를 폭로하는 데 특화된 매체였습니다. 클레어는 주스토에게서 받은 문서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곧 거대한 사기의 윤곽을 파악했어요. 주스토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는 태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갑자기 체포되었어요. 협박 혐의였죠.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혐의였지만 주스토는 18개월 동안 좁고 더러운 감방에 갇혔습니다. 나중에 사면받았지만 그동안 그는 심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그의 유출은 이미 도화선에 불을 붙인 상태였습니다. 사라왁 리포트의 폭로는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뛰어들었고 가디언과 뉴욕타임스도 조사를 시작했어요. 저널리스트들은 각자 조사한 내용을 공유하며 퍼즐을 맞춰갔습니다. 유령 회사들의 네트워크, 스위스와 싱가포르 은행들의 의심스러운 거래, 나집 총리 계좌로 흘러간 수억 달러,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죠. 2015년이 되자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거예요. 10월 법무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도벌 정치 사건 소송을 제기합니다. 하나 MDB는 말레이시아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부패한 관리들이 이 공공신탁을 개인은행 계좌처럼 취급했어요. 법무부는 35억 달러 상당의 자산을 압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벌리 힐스의 맨션, 뉴욕의 펜트하우스, 바스키아 그림, 피카소 작품들 하나하나 압류 명단에 올랐죠. 할리우드 스타들도 곤란해졌습니다. 디카프리오는 조로에게서 받은 오스카 트로피 복제품과 피카소 그림을 돌려줘야 했어요. 미란다 커도 800만 달짜리 보석들을 반환했습니다. 스위스와 싱가포르 당국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BSI 은행과 팔콘 은행이 조사를 받았고 여러 은행가들이 체포되었어요. 두 은행 모두 결국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죠. 싱가포르 금융당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금 세탁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이 은행들은 고객 실사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어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정치적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세금이 어디로 갔는지 알게 되었고 분노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에 쓰여야 할 돈을 파티에 날렸다고, 병원 예산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되었다고. 사람들은 나집 총리의 사퇴를 요구했죠. 나집은 필사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그는 자기 계좌에 6억 8,100만 달러가 도둑질이 아니라 정치 기부금이라고 주장했어요. 사우디 왕족이 말레이시아 집권당을 지지하기 위해 보낸 돈이라는 거였죠. 말이 안 되는 변명이었지만 나집은 밀어붙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검찰총장을 임명해서 기소를 막으려 했어요. 비판적인 언론은 탄압받았습니다. 하나 MDB 스캔들을 보도하던 신문 에지는 정부의 압력으로 3개월간 정관되었어요. 야당 정치인들은 모호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수사관들은 사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나집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죠. 하지만 진실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2018년 5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말레이시아 총선거에서 나집이 패배한 겁니다. 62년 만에 처음으로 집권당이 바뀌었죠. 유권자들이 나집을 거부한 거예요. 새 정부는 즉시 나집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나집의 집을 급습했을 때 발견한 것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567개의 핸드백, 대부분이 에르메스 버킨백이었어요. 423개의 시계, 1만 2천 점의 보석, 그리고 현금 2,860만 달러. 물건이 너무 많아서 운반하는데 트럭 5대가 필요했죠. 경찰은 물건 목록을 작성하는 데만 3주가 걸렸습니다. 압류된 물건의 총 가치는 2억 7,300만 달러로 추정되었어요. 2020년 7월 나집 라작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돈 세탁, 권력 남용, 신탁 배임 등 7개 혐의였죠. 그는 12년 징역형과 53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어요. 한때 말레이시아를 이끌던 총리가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찬 채 법정을 나서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집은 항소했지만 2022년에 최종 기각되었고 현재 감옥에 수감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조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이미 말레이시아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2015년 수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을 때 조로는 홍콩으로 도주했어요. 거기서 마카오를 거쳐 중국 본토로 들어갔죠. 미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등 여러 나라가 그의 체포 영장을 발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그를 보호하고 있었거든요. 왜 중국이 조로를 보호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조로는 여전히 수십억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그가 중국에서 이 돈을 쓰면 중국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조로는 중국 고위층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가 체포되면 난처해질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죠. 셋째, 중국은 미국의 요청을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부함으로써 미국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2023년 현재 조로는 상하이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사관들은 그가 위조된 호주 여권을 사용해서 에릭 탄이라는 가명으로 살고 있다고 믿어요. 그는 가택연금 상태도 아니고 꽤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고급 호텔에 묵고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여전히 부자 행세를 하고 있죠. 말레이시아 경찰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로 수색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가 중국 고위층의 보호를 받고 있어서
손을 쓰기 어려워요. 인터폴 적색수 배령이 발부되었지만 중국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FBI도 그를 추적하고 있지만 마찬가지예요. 조로는 사실상 법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조로는 원코인 사기에 루야 이그나토바 박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루야도 수십억 달러를 훔쳤고 수년째 행방이묘연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둘이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추측하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둘 다 국제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도망 중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골드만삭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국 법무부와 59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했습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는 추가로 벌금을 냈고요. 또한 골드만삭스 말레이시아 지사의 전 대표팀 라이스너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는 하나 MDB 거래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인물이죠. 하지만 골드만삭스 본사의 고위 임원들은 아무도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벌금을 내고 끝난 거예요. 다른 은행들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도이체방크는 1억 2,200만 달러의 벌금을 냈고 JP모건은 거의 9,200만 달러를 지불했어요. 스위스의 BSI와 팔콘 은행은 영업이 중단되었죠. 싱가포르의 여러 은행가들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은행들의 처벌은 그들이 얻은 이익에 비해 미미했어요. 헬 MDB 스캔들의 총 피해액을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식적으로는 46달러가 도난당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클 수 있어요. 부채 이자, 기회비용, 명성손실까지 합치면 수백억 달러에 달할 겁니다. 말레이시아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국가 신용 등급은 떨어졌죠. 더 비극적인 건 기회비용입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학교 수천 개를 지을 수 있었고 병원 수백 개를 세울 수 있었어요. 도로와 철도를 건설하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었죠. 하지만 그 대신 그 돈은 요트, 맨션, 파티로 낭비되었어요. 조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금융 시스템의 허점이 여전히 많다는 점입니다. 조로는 특별한 금융 천재가 아니었어요. 그는 단지 시스템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할 대담함을 가졌을 뿐이죠. 유령 회사, 조세 피난처, 복잡한 금융 구조 이런 것들은 합법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되지만 범죄자들에게도 완벽한 도구가 됩니다. 둘째, 은행의 역할입니다. 골드만삭스, 도이체방크, JP모건 같은 거대 은행들이 없었다면 조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이 은행들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승인하고 실사를 소홀히 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공범이었죠. 하지만 처벌은 미약했어요. 벌금을 내고 끝났습니다. 이게 과연 정의일까요? 셋째, 정치 부패의 위험성입니다. 나집 총리가 청렴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나집은 권력과 부를 탐해 조로는 그 약점을 이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국가 전체가 피해를 입었죠. 부패한 리더 한 명이 얼마나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넷째, 인맥의 힘입니다. 조로는 실력이나 재능으로 성공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인맥으로 모든 걸 해냈습니다. 헤로우에서 왕자들과 친해지고 와튼에서 석유 재벌들과 어울리고 골프장에서 에미리트 외교관을 만났죠. 이 인맥들이 나중에 수십억 달러 사기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인맥을 너무 중시하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해요. 다섯째, 규제의 중요성입니다. 말레이시아의 감독 기관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감사 법인들은 왜 진작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까요? 정부 내부 감사는 왜 작동하지 않았을까요? 규제 당국이 무능하거나 부패하면 조로 같은 사람이 설치게 됩니다. 강력하고 독립적인 규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죠. 조로의 이야기는 또한 가짜로 하다 보면 진짜가 된다는 개념의 극단적 사례입니다. 그는 17살 때부터 부자인 척했어요. 부자의 요트와 별장을 빌려서 친구들을 속였죠. 그리고 그 가짜가 점점 정교해지면서 어느 순간 진짜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헤로우에서, 와픈에서, 골프장에서 그는 부자들 사이에 섞였고 그들의 신뢰를 얻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수십억 달러를 훔쳐서 진짜 부자가 된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수백만 명이 피해를 입었지만요. 병적이고 도덕적으로 파산한 이야기이지만 한편으로는 매혹적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큰 사기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똑똑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세계 최고의 은행들을 공범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아직까지 체포되지 않고 있을까요? 조로는 결국 잡힐까요? 솔직히 말하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중국이 그를 보호하는 한 어떤 나라도 그를 체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중국은 미국이나 말레이시아의 압력에 굴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로는 어쩌면 평생 도망자로 살게 될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감옥에는 가지 않을 거예요. 그에게는 그게 충분할 겁니다. 말레이시아 내부에서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나집이 감옥에 갔지만 그의 정당은 여전히 존재해요.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하나 MDB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로가 재판을 받으면 모든 게 드러날 수 있죠. 누가 돈을 받았는지, 누가 눈 감아줬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정치인들은 조로가 영원히 중국에 머물길 원할지도 모릅니다. 진실이 묻히는 게 그들에게 유리하니까요. 은행들의 책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은 수억 달러의 벌금을 냈지만 여전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주가도 회복했고 임원들도 그대로입니다.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을까요? 의심스럽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조로가 나타나면 은행들은 또다시 눈 감아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들에게 이익이 되니까요. 시스템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비슷한 일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조로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딘가에 있고 여전히 부자이며 여전히 자유로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상하이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의 사진을 보고 그의 이야기를 읽고 분노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가장 답답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로가 결국 잡힐 거라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그는 영원히 법망을 피해 다닐까요? 은행들은 제대로 처벌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너무 관대했을까요?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이 사건으로부터 무엇을 배웠을까요?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을까요? 놀라운 건 사기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46억 달러라는 숫자를 들어도 이제 사람들이 크게 놀라지 않아요. 10년 전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금액인데 말이죠. 암호화폐 사기, 폰지 사기, 국가 부패, 어디서든 수십억 달러가 움직이고 사라집니다. 우리는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조로의 이야기는 우리 시대의 우화입니다. 탐욕, 부패, 무책임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죠. 하지만 동시에 시스템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은행, 정부, 규제 당국, 감사 법인 모두가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수백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만약 조로가 하루아침에 체포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재판이 될 겁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이 증인으로 나오고 은행가들이 진술하고 정치인들이 부인하는 광경을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런 날이 올까요? 희망은 있지만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조로의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질 거고 책도 더 나올 거고 다큐멘터리도 제작될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궁금해할 겁니다. 어떻게 한 남자가 이 모든 걸 해낼 수 있었는지 말이죠. 그리고 언젠가 어쩌면 수십 년 후에 진실이 모두 밝혀질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수십억 달러를 훔친 남자 조로의 이야기였습니다. 말레이시아 페낭의 평범한 부자 집 아들에서 세계 최대의 금융 사기범이 된 남자, 가짜 부자 행세로 시작해서 진짜로 수십억 달러를 훔친 남자, 할리우드 스타들과 파티하고 총리를 조종하고 은행들을 공범으로 만든 남자, 그리고 지금은 중국 어딘가에 숨어서 여전히 자유를 누리고 있는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